부산대병원 흉부외과 조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폐암이라고 하면은 폐에 혹이 생긴 걸 텐데요. 혹이 발견됐다. 예.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에 혹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니고 일단 그 모양이나 크기, 성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처음 발견되면 한 1에서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추적 관찰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추적 관찰인데 커지거나 양상이 이제 좀 암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조직 검사 같은 확진 방법을 써서 진단을 꼭 해야 되고, 좀 애매할 경우에는 간격을 좀 늘려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변화가 없을 때는 매년 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변화 없으면 뭐 그만 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전문의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권고사항은 그렇진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환자분한테는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대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3기, 4기 한참 많이 진행되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폐암을 좀 자가 진단한 측면에서 폐암의 주요 증상은 좀 어떤 거라고 좀 설명을 합니까? 폐암의 증상은 보통 이제 국소 증상이라든지 전신 증상, 그다음에 이게 전이 증상 이런 것들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국소 증상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기침이라든지 호흡 곤란, 뭐 객혈 이런 것들이 있고, 전신 증상은 뭐 살이 빠진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이 증상은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통증이 주로 이제 동반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폐암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감기가 있어도 기침이 나고 뭐 그냥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이게 조기 진단을 하기가 힘들고 신경을 써서 이게 이제 본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내가 고위험군에 들어가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 환경적 요인, 이제 뭐 직업적 요인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신 분들, 예, 강력한 발암물질이니까 흡연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54세 건강검진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검진에서 흉부 CT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흉부 CT 찍는다고 해서 폐암을 진단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기관지 내시경이나 또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CT를 찍고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혹이죠. 폐결절이 발견이 돼서 오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암이 많이 의심이 되는 경우와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폐암이 많이 의심이 될 때는 처음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서 혹에 직접적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세포를 뽑아내는 방법. 그 경피적 세침 흡입 검사라 그러고,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심부로 갈수록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중심부에 있는 병변들은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나? 그럼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따로 다시 얘기하면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하고 가깝게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비수술적 조직 진단 방법이고, 그 두 가지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단도 되지만 치료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할 때는 이분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려까지 같이 해서 수술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폐암 치료를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나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폐암의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세포인가, 그 다음에 병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환자 상태는 어떻는가 요거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소세포암인가 소세포암인가에 나눠서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비소세포암은 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고 소세포암은 항암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비소세포암 같이 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는 폐암이라 하더라도 병기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일수록 수술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을 이제 못하고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수술의 이제 치료 방법이 국소적인 치료거든요. 병변을 잘라내는. 그렇죠.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초기일수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독 치료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수술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술이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한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항암 치료에 대한 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화학 항암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 예. 3세대에 해당하는 면역 항암제 예. 이렇게 좀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예. 1세대는 잘 알 것이고 예. 2세대, 3세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1세대는 흔히들 알고 있는 맞으면 머리 빠지고 뭐 막 구토도 하고 입안에 예. 점막도 다 헐고 이렇게 되는 이제 항암제를 보통 말하는데, 그게 기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1차 화학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른 게 암세포니까 그게 제일 먼저 죽기는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재생되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 이런 것들이 같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치료제는 특정 이제 항암 그 종양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그 딱 종양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이 내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한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들을 많이 해서 이 표적 항암제의 제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 관련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나온 게 3세대 항암제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이게 면역을 엄청 증강시켜 가지고 종양을 죽이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이 종양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어떤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종양 자체가. 그래서 면역 기능을 못 하도록, 자기를 못 죽이도록. 그런데 그 스위치 끄는 거를 이 면역 항암제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정상 면역 세포가 이 종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식의 기전으로 이 종양이 이 면역 항암제가 종양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전을 잘 아시고, 혹시나 오해해서 면역 항암제 말고 비싼 면역 항암제 말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면역 증강제들을 막 먹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면역이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개념이다. 맞습니다. 그건 드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주된 치료를 안 하시고 다른 길을 택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렇죠. 교수님, 저 한때 그 폐암 환자가 그 계획 충료를 먹고 그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 계획 충제 문제는 사실은 거의 그 결론이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개그맨이 자기가 경험담을 사례로 들면서 막 이렇게 이슈화 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다가 이제는 수미 밑으로 떨어졌죠. 그게 실제 효과가 이렇게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한테 개발된 약도 아니고, 그리고 그 비슷한 기전으로 만들어진 항암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된 치료를 하지 않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개구충제를 자꾸 먹고 치료 시기를 늦추고 치료할 수 있는 분들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교수님, 그 암 사망률 중에서도 1위가 폐암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무서운데 예. 이 폐암에 걸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환자들이. 예, 그게 이제 그 폐암이
1위까지는 아니고 예. 많이 1위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췌장암이 더 무섭고 공격적이긴 하죠. 예. 근데 거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1등, 2등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서운데 다행히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습니다. 자, 1기부터 4기까지 아주 분류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1기 초반에 발견이 되면 90%, 80%, 77%이 정도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이제 좀 세포 종류가 굉장히 순한 것들은 뭐 95%에서 100%까지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신에 늦게 발견하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내지는 결절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겁을 내고 내가 이거 폐암이 걸린 거 아닌가, 폐암이 걸리면 치료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공포에 떠시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좀 수술을 좀 뭐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술을 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 경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수년 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도 이거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이렇게 막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희도 솔직히 걱정이 되죠.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기면 이게 다른 일반 정상적인 분들에 비해서 폐양이 작고 폐활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합병증이 좀 심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 정도였죠. 중반쯤에 그 대한폐암학회에서 공고안을 내놨습니다. 수술 후 보름 정도면 맞아도 괜찮겠다.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모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공고안을 내놓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름은 좀 그래도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좀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생활 하기에 크게 많이 불편함이 없을 때 맞으시라고 공고를 드리고 있었고 수술을 앞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공고안은 있습니다. 공고안은 한 3, 4일 전에 맞으면 백신을 맞고 3, 4일 지나면 괜찮다라는 이제 공고안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실제 백신을 맞고 그 안내문을 나눠주는 거 보면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 하지 말라고 된 거 보셨죠? 예. 이게 무리한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몸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지나고 수술하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공고를 드리고 공고안은 한 3, 4일 정도. 되게 급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이런 질문 많이 하실 텐데 나는 담배 피운 적 없다. 왜 내가 폐암 걸려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환자가 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랑 예. 또 실제로 또 흡연이 또 이제 좀 폐암에 나쁜 위험 인자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 흡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전에는 이제 폐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흡연이었습니다. 흡연. 뭐 80, 10% 거의 90% 가까이 폐암과 관련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그에 대한 홍보가 많아지면서 흡연율이 조금씩 줄기는 했죠.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폐암이 발병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원인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뭐 직접 흡연, 간접 흡연 할 것 없이 위험 인자로 확인이 되어 있는 거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 비흡연자분들 중에 나는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왜 폐암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거의 뭐 하소연하듯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폐암의 발생 원인 중에는 흡연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환경적 요인,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뭐 분진 그리고 우리가 노출돼 있는 다른 발암물질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가족들 중에 암 환자분들이 있으면 특히 폐암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렇게 뭐 라돈이라든지 알고 있는 라든지 성면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노출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폐암이 생길 수 있는데 요즘 많이들 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비흡연자 여성분들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비흡연자 여성분들의 폐암 특히 이제 새암 우리 예전에는 서남이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발병이 증가되고 있어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꼭 흡연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한 번씩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수 교수님과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